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두고 1인당 GDP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 변화를 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서야 개정안 카드를 맞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시장 배경 및 변화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었던 그런 지식을 쉽고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금자 보호는 각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예상하시는 바와 다르게 예금자 보호는 이제 실제 가입한 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님들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한도 내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평소 금융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쌓아두고, 그리고 예금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모아두었던 기금을 통해 예금을 고객님들께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예금 보험금을 이제 한도를 설정할 때 1인당 GDP와 그리고 보호해야 하는 예금 적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5천만 원 한도가 설정되었었던 2001년도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1인당 GDP는 약 3배, 그리고 예금 및 적금 등 금융상품 규모는 약 5배가 증가했습니다. 은행업권 보호 한도만 놓고 본다면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미국은 약 3.1배, 영국은 2.2배, 그리고 일본은 2.1배로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제 한국의 보호 한도는 업권이나 금융상품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특성에 따라서 차등 적용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약 3억 5,100만 원, 영국은 1억 5,100만 원, 그리고 일본은 9천만 원 정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와 경제 발전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예금자 보호 금액을 한도를 이제 증액해서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어쩌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시에 한도 증액이 금융 자산이 많은 일부 계층에게 한정되고, 그 부담은 전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은행업권의 경우 현행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의 예금자 비율이 약 98%, 그리고 1억 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약 99%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단 1% 정도의 예금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다른 업종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소수의 예금자만이 편익을 누리게 되는 반면, 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금 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대출금리 인상 경로를 거쳐 전체 금융 소비자가 얻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이제 인상이 돼서 대출 상품 등의 이가 녹여져서 5천만 원 미만의 예금자 대부분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이 가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 및 적금 상품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게 되면은 보호 한도에 맞춰 5천만 원씩 분산되어서 이제 예치되었던 예금을 은행보다 이자를 높게 쳐주는 저축은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금은 저축은행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나중에 고객님들께 드려야 하는 빚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금 등을 통해 대출 상품을 판매해서 그 차익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수익 구조인데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신 독자분들은 인지하시겠지만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실의 위험이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 한도를 증액해서 예금을 늘리게 된다면 또다시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기업 대출 가운데 약 50%가 건설업, 부동산업에 집중되고 있고 경기 부진에 따라 특정 업종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 자산 관리 부담을 커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는 다른 업권에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다시 또 상기시켜보면 다른 업권의 부담이 또 가중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1인당 GDP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권이 가진 금융 리스크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등해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금융업종과 관계없이 한도를 일률적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저축은행 리스크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환경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그리고 또 타협점을 마련해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